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기초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주체의 국가인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자리에 고대 연맹국가들이 들어섰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나중에 이제 흥망성쇠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뭘로 압축되냐면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압축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고구려는 누가 세웠냐면은 건국은 주몽이 있어요. 주몽이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처음엔 졸본이라는 지역에다가 나라를 세웠다가 이 지역이 이제 너무 비좁기 때문에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고구려에서요, 나라의 기틀을 잡은 왕으로는 태조왕이 있습니다. 태조왕. 자, 그리고 고구려에서 이 처음 성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고국천왕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었던 법 중에서 진대법이 있는데, 이 진대법은 을파소라는 신하의 건의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진대법이 뭐냐면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추나법인데, 지금에는 이런 게 없지만 옛날 시대에는요,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어요. 가을에 이제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해놓으면요, 이거를 봄까지 먹고서 봄에 보리를 추수를 해가지고 다시 가을까지 먹는 방식인데, 문제는요, 가을에 추수했던 쌀이 다 떨어졌는데 봄보리를 추수하기 직전인 그런 상황, 바로 그때의 찰나의 틈이 있습니다. 자, 그 한 달 정도의 틈새가 있는데 그 틈새에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국가 차원에서 봄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갚아라? 가을에 갚아라. 그래서 이러한 춘대춘합법인 진대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귀족회의로는 제가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삼국시대는요, 귀족들, 중앙에 있는 귀족들이 주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귀족들의 합의체인 귀족회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건국조는 온조인데요, 이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죠.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쭉 건너와서 여기다 백제를 세웠다. 자, 백제를 어디에 세웠냐면은 위례성, 즉 한성에다 세웠는데, 이 위례성의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조선시대에서는 보통 이제 이 위례성의 위치를 천안 정도로 많이 생각을 했다가, 정약용 선생이 이제 위례성이 말 그대로 하남 일대다, 그 일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 쪽으로 많이 지금 논쟁이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한강을 기준으로 그 이북에 있는 하북 위례성과 그 이남에 있는 하남 위례성,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논쟁이 있는데, 뭐 사실 위치는 그냥 대략 한강 그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에서 나라의 기틀을 정비했던 사람은 고이왕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고이고이 업적을 기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백제의 귀족회의는 정삼회의였는데요, 백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위 위에서 한 맹세는 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위 위에서 회의를 하고 약속을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는요, 박혁것에 의해서 건국이 됐는데, 이 박혁것에 의해서 건국이 됐지만 왕이 성씨가 박씨가 계속 계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자면은 고구려는 고씨, 백제는 부여씨인데, 그럼 신라는 박씨냐라고 했을 때 박씨만 왕을 한 게 아니라 박씨, 석씨, 김씨 이 세 개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했다. 즉 왕권이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의 귀족회의는 너무 유명하죠. 화백회의. 왜 화백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이 화백회의는 만장일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심지어 왕을 탄핵해서 몰아내는 정도까지 위력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삼국시대는요, 좀 필연적으로 중국사하고 많이 맞물려요. 따라서 중국의 역사도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데, 처음 삼국이 건국했던 이 기원전, 바로 요 시기에는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은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되면서 후한, 우리가 이제 흔히 삼국지 책에서 나오는 황건적의 난, 십상시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후한 말기로 넘어가죠. 그러다가 조조, 유비, 손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세웠던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삼국이 삼화염에 진,
진으로 다시 통합되는 시기, 요 시기까지를 2에서 3세기의 중국의 역사적 변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성립기는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삼국이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요, 성장기는 대략 4세기입니다. 4세기에 성장을 하는데요, 먼저 고구려는요, 제일 먼저 나라의 발전을 주도해 나갔지만 이때쯤 가면 고구려가 상당히 시련을 겪게 됩니다. 미천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사군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낙랑군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고국 원왕 시절에 바로 이 평양에서 고국 원왕이 백제군과 싸우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원통하게 죽음을 당해서 고국 원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고구려가 다시 이제 국가를 정비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불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불교가 왜 중요하냐면, 불교는 국가의 기틀을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논리는 이래요. 일단 불교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어요. 부처는 뭐냐면 곧 왕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왕, 즉 불이라고 하죠. 즉 부처는 왕이고, 왕은 부처로서 이 현실 세계를 부처님의 나라 불국토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국가의 기틀을 잡고 정비를 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삼국시대는요, 기본적으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자기 아들들이 혹은 남편이,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슬픔에 잠긴 당시 사람들이 그 원망의 화살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그리고 그 원망의 화살이 돌아갔을 때 왕과 귀족과 같은 집권층들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불교 사상에 따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살아생전에 쌓은 공덕에 따라서 다시 환생을 하는데, 네 가족들은 전쟁터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공덕을 쌓았고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무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불교의 수용은요, 왕권 강화와 국가 기틀 정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때요, 4세기 때 제일 먼저 치고 나와서 발전했던 나라는 바로 백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제가 위치했던 이 위례성 부근은요, 한강 일대고, 한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죠. 따라서 이 지역에서 발전했던 백제는요, 가장 먼저 강성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그 강력한 백제를 건설했던 왕이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이 근초고왕 때부터요, 왕권이 강화되면서 부자 상속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평양과 마한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평양으로 공격해가지고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던 사람이 바로 근초고왕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남아있던 마한 세력을 완전히 병합해서 깔끔히 이소시켰던 게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근초고왕 때 가서 요서, 산동, 규슈 일대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고대사에서 보시면요, 이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정복이 있고, 정벌이 있고, 그 다음에 진출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요, 정복은 쳐들어가서 거기를 완전히 장악했으면 거기를 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벌은 뭐냐면요, 가서 한 대 때려주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을래? 하고서 때려주고 돌아온 것을 정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출은 뭐냐면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건 아닌데 그 지역에 가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가서 있을 수 있으면 그걸 진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요소와 산동, 규슈로 진출했다는 것은 이 지역을 백제 땅으로 정복해서 병합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백제가 막강히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제는요, 고구려보다는 조금 한 발 늦게 침략 때 와서 불교를 수용했다. 자, 당시에 신라는요, 발전 속도가 가장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라는 아무래도 이 산간지대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처음에 나라 건국 자체도 삼국사기에서는 신라가 제일 먼저 된 걸로 돼 있지만 사실 그건 좀 믿기가 좀 어려운 기록이거든요. 신라는 국가의 기틀 자체도 굉장히 늦게 마련됐기 때문에 가장 뒤처지는 편이었어요. 이 중에서도. 자, 신라는요. 내물 마립간 때 가서야 비로소 이제 좀 나라다운 구색을 갖추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획기적인 변화는요.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자, 마립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건국주였던 박혁거세가 사용했던 것은 거서관이라는 용어예요. 거서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서쪽에서 온 귀인이란 뜻인데 뭔가 이제 귀한 사람이란 뜻이죠. 자, 그러다 차차홍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제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금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연장자, 즉 원로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마립간이 무슨 뜻이냐면은 대군장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하고 백제는 이미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라는 여전히 대군장이라는 수준의 용어밖에 아직은 쓸 수 없었던 그러한 정치적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자, 다만 이 내무랑 때 가서야 드디어 누가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게 아니라 김씨가 독점을 하면서 왕위를 세습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세기 무렵의 중국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 진이란 나라가 이 진시황이 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마염이 세운 진입니다. 진이란 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지만 사실 이 진이란 나라의 황제들이요. 좀 무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대 사마염도 말년에 좀 이제 노망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2대, 3대 황제들도 굉장히 좀 이제 무능한 그런 행보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던 중국의 상황을 틈타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은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데 흔히 5개의 이민족이 16개의 국가를 세울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때 당시 중국은요. 지도를 좀 그려드리자면은 딱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에는 이민족 국가들이 들어섰고 남쪽에는 전통적인 한족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왕조가 서로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북쪽에 있는 이민족 국가를 북조라고 불렀고 통틀어서 부른 거예요. 통틀어서 나라 이름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한족 왕조를 남조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틈을 타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발전의 가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나게 된 거죠. 자, 따라서 이 다음번 시대인 5에서 6세기에 가서 삼국은 굉장히 가열찬 항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먼저 반격의 시대가 와요. 드디어 고구려가 광개토 대항 때 가가지고 드디어 대반격을 하게 됩니다. 백제한테 계속 맞다가 광개토 대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그 전때였던 소수림 왕 때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재정비하고요. 고국 양왕을 거쳐서 광개토 대왕 때 왔을 때 어느 정도 국력이 회복돼요. 그리고 회복된 국력을 가지고서 백제와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고 백제를 제압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금강 가야까지 제압을 하면서 남방을 완전히 밀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력을 돌려서 북쪽으로 가서 요동을 정복해서 확실하게 요동을 고구려의 땅으로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일본과 가야, 백제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신라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광개토 대왕은 신라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자, 광개토 대왕은요. 또 중요한 게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연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는데 영락이라고 불리는 연호를 사용했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광개토 대왕 다음에 그 아들이 장수왕인데 2대에 걸쳐서 말 그대로 포텐셜이 터져버렸어요. 광개토 대왕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아들인 장수왕도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인데요. 장수왕 이름이 왜 장수왕일까요? 쉽게 이거 예상 가능하겠죠. 장수왕이 왜 장수왕이냐면은 장수했기 때문에 장수왕이에요. 사실은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장수왕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93세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이때 당시에요. 고대인들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고 생활도 좀 지금처럼 그렇게 쾌적하고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평균 수명 40이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제가 불로초 찾았던 거 굉장히 유명하죠. 몇 살 때부터 찾았을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우리나라 50, 60 다 늙어가지고 찾았을 것 같은데
나이 30 먹을 때부터 불로초를 그렇게 애타게 찾았습니다. 왜?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뭐 그렇게 나이 젊은 사람이 시퍼렇게 젊은 게 뭔 불로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나이 30이면요 지금 거의 50, 60이에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40이었기 때문에 결국 진시황제가 나이 40 못 넘기고 거의 죽었죠. 그때쯤 가가지고. 자, 평균 연령이 40대였던 시절에 장수왕이 93세까지 살았으니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근데 이게 본인한테는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는 안 좋았냐면은 그 아들들한테 안 좋았어요. 특히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냐면은 조다였는데 고구려 왕족 성씨가 고씨였으니까 이름이 고조다였겠죠. 결국에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음으로 인해서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손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흔히 뭔가 좀 덜 떨어지고 어리버리한 사람한테 야 이 쪼다 같은 놈아. 그래서 그 쪼다 같은 놈이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됐다라는 그렇다는 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장수왕이 오래 살았다는 사실보다 장수왕이 한 일이 중요한 건데요. 장수왕은 일단 수도를 옮겨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는 건데 즉 지도상의 위치를 보면요. 한반도 이북을 봤을 때 여기가 국내성이면은 여기가 평양입니다. 즉 아래로 남쪽으로 옮겼다는 것인데 즉 뭘 추진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격을 해서 백제를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당시 백제의 왕이 중요한데요. 계로왕이라는 왕이었어요. 사실 이 계로왕이라는 왕이 굉장히 골 때리는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땐 천지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땐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처음 왕에 즉위하자마자 그렇게 사치와 향락을 즐겼답니다. 근데 군사적인 능력이 좀 있어서 기습 공격을 가해서 고구려의 성을 빼앗을 정도로 상당히 대담무쌍한 작전도 전개했던 왕이 계로왕이었어요. 자, 따라서 장수왕은요 어떻게 보기에는 좀 이제 허술해 보이면서도 나름 이제 군사적 재능을 갖고 있었던 이 계로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수왕이 특단의 작전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누구를 파견하냐면요. 도림이라는 승려를 파견합니다. 도림이라는 승려를 파견하는데 이 스님은 뭘 그렇게 잘했냐면은 바둑을 잘 뒀습니다. 그리고 또 계로왕이 또 바둑을 잘 뒀거든요. 이 기호를 맞춰가지고 보낸 거예요. 도림이 계로왕을 찾아가가지고 바둑 대국 신청을 한 겁니다. 소승이 바둑 좀 둘 줄 아는데 한번 전하께서 저랑 바둑을 둬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자 계로왕이 좋소. 한번 저하고 바둑을 둬봅시다 하고서 바둑을 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혹시 이 중에서 화토 치시는 분 아니면 그냥 게임도 괜찮아요. 한번 화토를 생각해 놓고 보면요. 화토를 칠 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뭘 할 때마다 다 따요. 그럼 재미있나요? 그러면? 그럼 시시하죠. 그럼 반대 상황이에요. 내가 뭐 할 때마다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죠.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상 막하러 가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한 끗 차이로 이길 때 그때 오는 그 쾌감, 오르가즘 이게 아주 대단하죠. 도림이 그걸 노렸습니다. 사실 도림이 계로왕보다 한 수 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계로왕하고 바둑을 막상 막하러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한 끗 차이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얼마나 기뻐요. 막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도림을 붙들고서 바둑을 두는 겁니다. 자, 바둑을 두면서요. 뭐 화토 칠 때도 그러죠. 화토만 치나요? 뭐 아줌마들 그 아주머니들이 화토 치다가 보면 무슨 얘기예요? 남편 흉도 보고 시어머니 흉도 보고 며느리 흉도 보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죠. 도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로왕과 바둑을 두면서 바둑만 두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전하, 제가 여러 나라들을 막 돌아다녀 봤는데 백제처럼 부강한 국가가 왜 이렇게 궁궐이 코딱지만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계로왕이 그렇단 말이야? 그럼 궁궐이 얼마나 크기면 되겠는데? 그러자 도림이 고구려에 있는 장수왕은 막 이따만한 궁궐을 짓고 살던데요. 그러니까 이 계로왕이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하고서 궁궐을 막 으리으리하게 짓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림이 또 꼬시는 거예요. 전하, 지금 가만 보니까요. 궁궐은 으리으리하게 있는데 여기에 장식품이 없습니다. 장식을 좀 멋있게 해야지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계로왕이 또 온갖 장식을 막 꾸미기 시작해요. 금은보화로. 자, 그러자 또 도림이 꼬시죠. 전하, 궁궐도 지었고 장식도 아름답게 돼 있는데 꾀꼬리가 없어서 너무 척척합니다. 여자 좀 들이시죠 하면서
계로왕이 또 막 여자들을 사방팔방에서 후궁들을 들이기 시작해요. 자, 궁궐도 있겠다, 장식도 있겠다, 여자도 있겠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술 먹고 놀아야 되죠. 술 먹고 흥청망청 노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신하들이 있고요. 그 비판하는 신하들을 도림은 또 저 사람은 첩자다라고 하면서 몰아붙여가지고 그 신하들을 쫓아내게 만듭니다. 자, 한참 물이 익었을 때 도림이 장수왕을 찾아와요. 전하,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백제의 계로왕은 이제 완전히 사치에 빠져가지고 국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자 장수왕이 군대를 출동시켜서 공격합니다. 부시급습을 당하니까요, 계로왕이 당황해가지고 막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치냐면 오늘날 서울에 있는 아차산으로 도망쳐가지고 아차하는 순간에 붙잡혀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자, 계로왕이 죽으면서 이 한강 일대가 결국 어떻게 돼요? 고구려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백제는요, 이때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서 완전히 풍비박산나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빠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요, 이 장수왕의 손자였던 문자왕 때 와서 부여를 완전히 병합을 하면서 영토상으로는 최전성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백제는요, 계로왕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요, 그 아들이었던 문주왕 때 가서 수도를 일단 옮겨요. 자, 백제의 수도는요, 어디서 옮기게 되냐면은 원래는 여기 이 한성에서 있다가 웅진, 오늘날의 공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웅진 일대가요, 공산성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천혜의 요새입니다. 즉 고구려군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웅진으로 가서 여기서 대비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국력을 회복시켰던 때가 이제 무령왕 때 가면서부터 국력이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무령왕이 혹시라도 지방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킬 걸 대비를 해서 22개의 담로를 설치합니다. 즉 지방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이에요. 왕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감독관인 담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지방을 통제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성왕 때 가서 다시 한번 중흥을 도모하게 되는데, 일단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남부여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건국주인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고, 고구려의 건국주인 주몽의 아들이고, 주몽은 부여에서 나왔으니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뿌리는 부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원조 오리지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부여라고 국호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약간 바닷가 쪽에 있는 사비, 오늘날의 부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왕이 했던 건 뭐냐면요,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하는 거였는데, 신라와 연합이 잘 돼가지고 처음에는 한강 일대를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신라의 진흥왕이 속된 말로 배신의 똥줄을 당기면서 어떻게 돼요? 이 한강 땅을 빼앗기게 되고, 성왕은 분노에 차가지고 신라를 공격했다가 관산성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백제는 조금씩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신라하고는 완전히 철천지앙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인데요, 신라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지증왕이에요. 여기서 좀 신기한 거 알 수 있죠. 그전에는 거성한이니 이사금이니 차차웅이니 마리까니 이런 호칭을 쓰다가 이제 뭐예요? 드디어 왕이란 호칭을 씁니다. 즉 신라에서 최초로 왕이란 호칭을 썼고, 신라라는 국호도 처음 썼던 사람이 바로 지증왕이었다. 자, 지증왕에 대한 여담이 하나 있는데요, 방송에서 이런 걸 해도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쁘게 봐주세요. 이게 뭐예요? 코끼리 코죠. 모든 남자들한테 다 있는 코끼리 코입니다. 그냥 코끼리 코라고만 할게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료에 의하면은 지증왕의 이 코끼리 코가 무려 45cm였다고 그래요.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죠. 와, 이걸 실제로 자른을 대고 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코끼리 코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남성의 힘이죠. 근데 이게 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증왕은 역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어땠다? 힘이 막강했었다. 즉 비로소 왕다운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사실이 바로 요 이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증왕은 또 뭘 했냐면요, 우상국을 정복합니다. 우상국은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울릉도죠. 뭐 사실 여기서 조금 위험한 얘기를 하면요, 울릉도를 정복하면서 독도가 이때 우리나라에 편입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사책의 공식적인 견해지만, 사실 이건 좀 한 번쯤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독도가 정말로 우상국에 포함이 돼 있었나?
바위섬에 불과했던 독도가. 그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건 있어요. 독도가 당시 신라의 군항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자들이 연구 중인데 좀 그거를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자, 어쨌든 지증왕 때 왕이라고 칭도 쓰고 신라란 국호도 쓰고 우상국 정복하면서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다음 아들이었던 버풍왕 때 가서 뭐 한 거예요? 드디어 나라를 좀 더 키워놓은 거죠.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도였어요. 골품제도는 제일 꼭대기에 성골, 그 다음에 진골, 그리고 6개의 두품이 있어요. 6, 5, 4, 3, 2, 1. 6개의 두품이 있는데 이 각각의 신분들이 자기가 정해진 영역 안에서 있을 것을 철저하게 요구받았던 그러한 엄격한 신분제도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옷을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종류도요. 각 신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의 크기도 정해져 있고 수레에 타고 다닐 수 있는 수레의 크기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승진할 수 있는 관직의 상한선도 정해져 있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도였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이때 가서 불교가 공인이 됐는데 불교가 공인됐을 때에 큰 역할을 했던 승려로 이차돈이라는 스님이 있죠. 이차돈이라는 승려가 당시 이제 버풍왕한테 제의를 해요. 버풍왕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귀족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차돈이 뭐라고 하냐면은 귀족들하고 내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 목을 잘라가지고 여기서 하얀 피가 나오면은 부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하얀 피가 나오지 않고 시뻘건 피가 나온다면은 내가 시뻘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냐? 한번 해보자 했더니 귀족들은 뭐 아쉬울 거 없죠. 자기 목 자르겠다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차돈이 자기 목을 잘랐더니 하얀색 피가 막 분수처럼 쏟아지고 하늘에서 연꽃이 내렸다고 하죠. 그 충격적인 영상을 봤던 귀족들이 불교를 믿었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실제로 사람 목 잘라서 흰 피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만 뭘 의미하냐면은 승려 한 명이 말 그대로 순교를 할 정도로 그만큼 신라인들이 거부 반응이 심했고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비로소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인데요. 신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 배신의 왕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진흥왕이 했던 것은요. 화랑제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였던 화랑을 군사 조직으로 정비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가야를 완전히 합병을 하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한강을 정복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런 일화가 생겨요.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서 동시에 고구려를 치기로 해요. 그래서 백제는 어디로? 서쪽으로, 신라는 동쪽으로 해서 신라가 함경남도 일대까지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진흥왕이요, 다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함경도 강원도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은 스키장이라도 있고 카지노라도 있고 뭐 하다못해 발전소라도 있고 감자라도 있는데 이때는요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심지어 감자도 안 들었기 때문에 감자도 없어요. 강원도에 가보니까 그냥 호랑이만 득실거리고 멧돼지나 돌아다니고 날씨는 춥고 산만 많고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옆 동네 보니까 어때요? 이 한강, 성왕이 차지던 한강은 오빠는 강남 스타일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난 죽도록 싸워가지고 이런 산동네였고 저 백제 성왕은 저 기름진 강남 땅 얻고서 그냥 강남 스타일 하고 있고 이래서야 되겠어 하고서 바로 그냥 뒤통수로 확 쳐버려가지고 이 한강 일대를 뺏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자신의 업적을 시작하기 위해서 4대 순수비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따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플러스 알파 단양 적성비를 세우면서 또 이 사람이 되게 비석 오타쿠였어요. 비석을 많이 세웠다. 아까 빼먹고 설명 하나 안 한 게 있는데요. 장수왕이 세운 비석, 이거 중요하죠. 중원 고구려비.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오늘날 충주 일대에다가 나 여기까지 땅 차지했다라고 자랑하려고 세운 게 바로 중원 고구려비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광개토 대왕비 누가 만들었나요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광개토 대왕이요 하는데 광개토 대왕비는요 장수왕이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즉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중원 고구려비 세우고 아버지 자랑하려고 광개토 대왕비를 세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좀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혼란과 분열 상태에 있었던 중국이 드디어 하나로 통일됩니다. 어떤 나라로? 수라는 나라로. 이제
그동안 이제 삼국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영토를 팽창하다가 드디어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이 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도를 보면서 좀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요. 자, 고구려 장수왕 때의 영토 획득입니다. 이게 광개토대왕 때보다 장수왕 때 남진 정책이 성공하면서 영토가 좀 더 늘어나게 됐는데, 고구려는요 처음에 국내성에서부터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남쪽으로 진격을 하려고 했고요. 백제는 여기에 밀려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장수왕이요 이 중원 지역에다가 세웠던 비석이 바로 중원 고구려비. 나 여기까지 영토 정복했다. 나 위대한 왕이지. 라는 걸 자랑했던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만주 어딘가에다가 지어놨던 것이 바로 광개토대왕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여기 정복했어. 땅 따먹기 왕이야. 우리 아버지 얼마나 대단해. 이게 바로 광개토대왕비예요. 자, 그 다음에 신라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순수비가 있죠. 자, 먼저 여기에 있던 마운령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황초령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창령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북한산비, 합쳐서 총 4개의 순수비를 건설했습니다. 이 순수비는요 어떤 목적으로 건설했냐면은 내가 영토를 여기까지 차지했다, 나 잘났지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순수비예요.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단양 적성비라는 게 있어요. 이 적성비는 뭐냐면요, 자신이 영토를 확장했다는 걸 표시하는 게 순수비였다면은 내가 이만큼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즉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단양 적성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요, 신라의 영토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 한강 일대를 차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그동안 고구려와 백제에 막혀서 중국과 다이렉트로 교역하기가 힘들었던 신라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과 다이렉트로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들어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삼국이 어떻게 통일이 되었는지에 대해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심화 과정에서 다룰 거고요. 이 부분은 워낙에 복잡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게요. 자,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면요, 여기에 이제 고구려가 있었고, 이쪽에 백제, 여기에 신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처음엔 수라는 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가 나중에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외, 당시에는 아직 일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정식 국호가 외라고 불렀던 시절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란스러웠던 중국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수라는 나라로 통일이 되면서 드디어 동아시아에서의 강자를 놓고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사실 수는요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한반도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엄밀히 말하면 서쪽에 있는 요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하죠. 이 비단길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비단길을 장악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비단길은 항상 돌궐과 같은 이런 이민족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궐과 같은 이민족들은 항상 누구랑 커넥션이 있냐면은 고구려하고 커넥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가 보니까요, 딱 보니까 비단길을 장악하려면 돌궐을 잡아야 되고, 돌궐을 잡으려고 보니까 뒤에 고구려가 있네? 그럼 고구려를 먼저 잡아야겠구나라고 그렇게 계산이 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말로 좀 설득을 해보려고 했어요. 야, 이제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니까 너 내 말 들어야지 했는데, 뭐 고구려가 뭐 그런 거 말 들으면 괜히 고구려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승질이 보통이 아니죠. 바로 그냥 이 갓나 새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구려를 악의 축으로 선정을 하면서 고구려는 핵실험을 하고 있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그게 바로 고수 전쟁인데, 그때 당시 수의 군대가 무려 113만 명이 출동을 했더라고요. 보급 부대까지 합치면은 더 많은 숫자의 군대가 출동을 했는데, 여기에 맞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장이죠.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라는 곳에서 고구려군의 수군에게 굉장히 괴멸적인 타격을 주게 되면서 수 양제는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여파로 수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당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당도요 수하고 똑같아요. 비단길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돌궐을 제압해야 되고, 돌궐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역시 고구려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 자, 따라서 당의 태종 이세민이죠.
이세민이 30만 대군을 몰아서 고구려를 공격해옵니다. 근데 이 수의 군대는요, 쪽수만 많았지 사실은 좀 오합지졸의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별동대 30만 명이 좀 막강하게 있었지만, 자, 그에 비해서 당 이세민이 이끌고 왔던 30만 대군은 굉장히 강력한 정예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의 군대가 고구려의 최전방 기지를 거의 초토화시켰어요. 딱 한 군데만 점령하면 다 끝나는 거였는데 이 전방 기지가 어디서 막히냐면 안시성에서 막힙니다. 이 안시성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게 되고 결국 겨울이 다가오자 당태종 이세민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군대를 회군을 하게 되죠. 회군하는 도중에 심지어 병까지 얻게 돼요. 자, 이때 안시성을 사수했던 성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 삼국사기에서는 모른다라고 돼 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양만춘이라고 카더라라고 얘기가 나오길래 양만춘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사실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다. 삼국사기에서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과 고구려는 각자 생각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구려하고 1대1로 싸웠을 때 먼저 선빵 때려서 공격할 자신은 있는데 문제는 확실하게 고구려를 이길 자신이 없다. 반대로 고구려도요. 내가 당하고 싸워서 중국하고 싸워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내가 중국을 반대로 잡아먹을 자신은 좀 없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요. 둘 다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구.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이 통했던 게 누구냐면요. 신라하고 당이었는데 당시 신라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백제에서요.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즉위를 하면서 의자왕이 우리가 알기로는 막 사치와 향락이 있었던 왕으로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총명했어요. 싸움도 잘했고 왕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신라를 선제 공격을 하는데 당시 신라의 요충지였던 대야성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신라가 완전히 그냥 충격에 휩싸여요. 왜냐하면 대야성에서 경주까지는 그렇게 멀지도 않거든요. 따라서 백제가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신라 입장에서는 언제 백제한테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고구려도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라를 압박해오는 상황이었고 또 일본도 당시 왜구도 신라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계 국가의 다구를 맞는 상황이었어요. 신라는 말 그대로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누구랑 손을 잡기로 했냐면은 중국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이제 비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이러면 안 됐다. 결국 외세에 의존해서 통일한 게 아니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봐줘서 백제하고 신라를 형제라고 쳐요. 백제가 형이고 신라를 동생이라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형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칼 들고서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이 살라고 어쩔 수 없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각자 그건 판단에 맡기고요.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결국 신라가 당과 손을 잡게 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백제는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신라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고구려와 손을 잡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싸웠던 건 다 잊어버리고 저 건방진 신라를 확실하게 우리가 밟아줍시다. 자, 그럼 손을 잡고 고구려는 중국을 치기 위해서 결국 누구랑 손을 잡냐면은 돌궐과 손을 잡고요. 백제는 신라를 완전히 잡기 위해서 자기하고 친했던 외하고 손을 잡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뭐 고구려든 신라든 백제든 다 외세하고 손은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맺었던 외교를 뭐라고 하냐면 십자외교라고 합니다. 자, 고구려, 돌궐, 고구려, 백제, 일본이 하나의 축이 되고 당과 신라가 하나의 축이 돼서 마치 십자가 모양으로 크로스돼서 서로 동맹을 맺은 건데 이 동맹 맺은 이유가 뭐예요? 전쟁하려고 맺은 거죠. 상대방을 죽이려고 맺은 동맹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된 거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집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선빵을 때렸던 나라는 누구냐면은 바로 신라입니다. 왜? 가만 보면요. 제일 불안한 게 신라예요. 신라는 당은 멀리 떨어져 있고 고구려, 백제, 일본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라의 국력은요. 이 세 나라하고 1대1로 싸우다 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세 나라가 다구를 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 이 신라의 왕이었던 무열왕 무열왕과 그의 조력자였던 그 유명한 김유신 김유신이 회의를 하죠. 이대로 있다면 우리가 말 그대로 눌려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앉아서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니 어떻게 하자. 그냥 선빵 한번 날려보자. 한 방 로또로 쳐보자 하고서 전군을 몰아서 당과 연합해서 백제를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신라군에 맞서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백제에선 계백이 나오죠.
자기 이제 처자식들을 자기 손을 직접 죽이고 계백이 출전을 하는데 죽일 때 말을 이렇게 해요.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은 니들이 가족들이 다 포로가 될 텐데 그런 수치를 당하니 나한테 죽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뭐 계백이 질각으로 나가서 싸웠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각오였겠죠. 계백의 의도는 이거예요. 나는 내 자식 새끼도 죽인 놈이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나 이렇게 독한 놈이다. 자, 이거를 봤던 부하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지휘관이 장군이 자기 가족들까지 몰살시키고 나올 정도니까 도망치는 병사들이나 주춤거리는 병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안 두겠죠. 그러니까 병사들도 도끼가 확 오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유신이 계백과의 싸움에서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김유신도 똑같은 방법을 쓰죠. 당시 화랑이었던 반굴과 관창을 희생을 시켜서 이렇게 젊은 청소년들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다 큰 성인들이 물러나서 되겠느냐 하면서 도끼를 끌어올려서 결국 양측이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사실 전쟁이라는 게 그래요. 전쟁이라는 게 미친놈이 이깁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은 광기에 빠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물불 안 가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양쪽 다 광기에 빠져 있으면 결국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기게 됐죠. 자, 이 싸움에서 김유신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계백이 패배하면서 백제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단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고 금방 망한 게 아니라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나요. 왕족이었던 왕자 풍과 그 다음에 귀족이었던 복신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백제를 이렇게 세워보자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둘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결국 백제의 부흥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요. 고구려는요. 여기까지 이제 잘 나갔는데 한 요맘때쯤, 요 사이 때쯤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과 신하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는데 이 연개소문은요 기본적으로 촉강경파였습니다. 따라서 이 강경파였던 연개소문이 돌궐 백제 외하고 손을 잡고 당을 견제하려고 했던 건데 이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과 신라가 양쪽으로 고구려를 공격해왔는데 이 연개소문이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1차 침공은 어떻게 막아냈는데 문제는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3명이 서로 반목을 하게 되죠. 싸우게 되면서 첫째 아들이 결국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중국의 앞잡이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의 사후 이 4분의 여파로 결국 고구려도 멸망을 하게 되고요. 고구려도 부흥운동을 한 번 더 일으켜요. 안승과 권모잠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만 역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부흥운동도 실패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요. 신라는요. 무열왕과 김유신 때 이 통일 전쟁을 일으켜서 백총강에서는 일본군을 격퇴를 하고 또 백제 부흥군도 진압하고 고구려 부흥군은 지원을 해줬어요. 왜? 이때쯤 가면은 신라가 감을 잡습니다. 백제 나갔고 일본 나갔고 퇴장했으니까 남은 건 이제 자기하고 중국뿐인데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사실 신라는 무서워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고구려 부흥군이 건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부흥군이 자멸하게 되면서 부흥군도 결국엔 끝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건 누구예요? 한반도의 패권을 두고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당과 신라가 최후의 전쟁을 벌입니다. 사실 신라도요. 당하고 손을 잡은 거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한 거였고 당도 신라와 손을 잡은 것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지 뭐 당 입장에서 신라가 예뻐서 한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당의 목적은요.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였습니다. 신라도 그냥 남기지 않고 싹 장악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 끝에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신라군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삼국 통일이 완수가 됩니다. 요 중에서요 매소성 전투에서는요 신라군이 수적으로도 한참 열세였어요. 근데 신라군이 장창병을 잘 운영을 했고 또 천번호 같은 그런 신무기를 동원해서 당군을 잘 격퇴를 해냈다. 뭐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심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동강 이남이긴 하지만 문무왕 676년에 신라는 삼국 통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신라가 이제 삼국 통일을 하게 되면서 삼국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독특한 역사를 지녔고 또 이들이 독특한 문화와 그러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마지막에 신라에 의해서 전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 민족의 원형이 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국 통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요.
아쉽기는 해요. 대동강까지밖에 못 갔던 건. 근데 그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당대 신라 입장에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고 망하느냐 사느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비난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신라가 나중에 이 삼국을 하나로 합치는데 상당히 주력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원형이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의 삼국 통일까지 전부 다 끝을 냈고요. 삼국시대 끝을 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후의 이야기. 그러면 이 대동강 이북은 중국으로 넘어갔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하죠. 바로 발해. 그리고 통일이 됐던 신라는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의 좀 길었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강의까지 모두 빠이.